은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요. 55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여기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1학기 때 이미 시험을 봤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물리 개념 과정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하셔야 되는 두 번째가 바로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거여서 그 중에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어떤 대상, 물체에 어떤 물체가 필요해요. 그 물체에 반드시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행위가 바로 일이라고 하는 물리량이야. 이게 일의 정의입니다. 물체에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주어 기억하시죠? 힘 준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힘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때 우리가 이랬다라고 하죠. 그러니 아까처럼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주는데 물체가 오른쪽으로 2m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힘도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 힘으로 한 일을 구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힘을 주는데 이렇게 물체가 움직인 방향과 같은 방향 힘을 주지 않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다면 이 힘이 온전히 다 일하는 데 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요각도가 30도라면 꼬맹아 실제로 물체가 수평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F 코사인 30 다시 말해서 오르토 3만큼의 힘만 물체를 잡아당기는 데 쓴 것뿐이야. 루트 3이 대략 2.7이니까 실제로 물체를 옆으로 이동할 때 쓴 힘은 대략 8.5N의 힘밖에 안 돼. 그리고 일부 힘 위쪽 방향으로 사용한 F 사인 세타인 5N의 힘은 이 물체의 똥꼬를 살짝 드는 데 썼단 말이야. 그러니 물체를 완벽하게 물체가 움직인 것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 10N의 힘이 2m 움직였다면 이때 20줄의 일을 했겠지만 각도가 30도를 이룬다면 이때 물체를 미는 데 드는 힘은 10보다 작은 8.5N만 힘이 들어. 그래서 이때 한 일은 17줄의 일을 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러면 각도를 더 벌리면 이 각도가 60도, 90도 이렇게 각도가 더 커지면 사실은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의 크기는 점점 줄어. 됐죠? 만약에 60도가 되면 이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F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5N의 힘밖에 안 든 거야. 그러니 물체가 2m 움직였더라도 한 일은 10밖에 안 돼. 같은 방향으로 힘 줬을 때보다 한 일은 절반밖에 안 돼. 그리고 각도를 90도 방향으로 만약에 10N의 힘을 줬다면 그때는 F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아무리 물체가 움직였더라도 이때 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물체에 작용한 힘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90도를 이루는 모든 경우에 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준 힘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등소 원운동하고 있는 모든 경우야. 그러니 이렇게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 내가 뺑글뺑글 돌릴 때 힘이 듭니다. 어느 쪽으로 드냐면 원의 중심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면서 돌려야 되거든요. 됐죠? 그러면 이 힘과 물체가 그 순간 이동하는 운동 방향이 90도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준 힘으로 한 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지구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한 일 없습니다. 등속 원운동하니까. 맞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힘하고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가 물체를 내가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내가 서서 무거운 10kg짜리를 들고 있으면 나는 떨어지지 않게 물체한테 위쪽 방향으로 힘을 100N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내가 물건을 들고 앞으로 걸어간다고 치자. 2m 같습니다. 그래도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 힘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체를 들고 가는 모든 행위는 한 일이 없습니다. 되겠어? 이거 가지고 맨날 내신에서 나오는 게 바닥에 어떤 물체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10kg짜리가. 그 물체를 내가 수평으로 밀어서 2m 움직인 다음에 들어 올려 2m 높이에 있는 선반에 물체를 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들기 먼저 해서 든 상태로 걸어가서 올려도 됐어? 네, 선반 위에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흰색 방향으로 한 일과 노란색 방향으로 한 일의 양이 같을까 다를까? 이게 다릅니다. 왜요? 흰색 방향으로는 물체를 잡아당길 때 내가 힘을 줬을 거야. 물체와 바닥 사이 마찰이 있으니까. 그래서 10N의 힘을 줬다고 쳐. 그러면 물체를 끌고 가는 동안 내가 한 일은 10 곱하기 2니까 20줄의 일을 했고 물체를 들 때는 당연히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줘야 최소한의 힘을 주는 거야. 그러면 10kg짜리니까 들 때 100N의 힘을 줘서 2m 들어 올렸으니까 이때는 200줄의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 흰색 방향으로 한 일은 옆으로 끌고 갈 때 한 일 20과 들어 올릴 때 한 일 200을 더해서 흰색 방향은 220줄의 일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야. 근데 노란색은 일단은 들어 올렸어. 들 때 200만큼의 힘이 일을 했어. 근데 든 상태로 걸어가는 건 한 일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구간에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노란색의 한 일은 200줄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결과는 같지만 과학에서 인정하는 일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흰색의 한 일이 노란색의 한 일보다 훨씬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구분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오죠. 되겠냐? 이 이유가 바로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면 한 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데 꼬맹아 그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누가 먼저 하니 누가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의 능률, 일률이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일률이라는 건 똑같은 일을 해도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도 10줄의 일을 했어요. B라는 사람도 10줄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A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일을 했고요. B는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일을 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률은요. A는 1초에 10줄씩 일하는 빠르기 10W의 일률을 가진 겁니다. 일률의 단위 와트. 근데 B라는 사람은 10초 동안 10줄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률은 1W입니다. 밖에 안 돼. 그러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더 빨리 했느냐에 따라 인류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인류를 구할 때 다른 방법. 한 일은요. 힘 곱하기 거리였고 그걸 걸린 시간 초로 나눈 거야. 뭔가 보여? 이게 뭐니? 이게 뭐니? 시간분의 거리. 죽여버려. 시간분의 거리가 뭐니? 속력이죠. 그래서 이때 이 자리에 속력을 곱하시면 이게 인류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 그래서 인류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든지 힘에다가 속력을 곱하든지 이 방법으로 인류를 계산할 수 있더라. 이게 일한 빠르기다.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의 양을 표현할 수 있어. 일로도 그 다음에 일률로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일의 종류가 있다. 기억해내. 일에도 종류가 있어. 그건 일을 할 때 어떤 힘이 한 일을 구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렇게 바닥에 똑같이 10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움직이는 동안 사실은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내가 준 힘 말고 물체와 바닥 사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도 마찰력이라는 힘이 작용할 거고 그리고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는 힘도 있을 거고 바닥이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도 존재할 거야. 이렇게 다양한 힘이 작용하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이 얼마냐? 두 번째 마찰이라는 게 한 일이 얼마냐? 세 번째 중력이 한 일은 얼마냐? 네 번째 이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이 한 일이 얼마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물체가 움직일 때도 일은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다. 그 일의 종류는 바로 힘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니 어떤 힘을 가지고 한 일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그죠? 사람이 준 힘은 10N이니까 10N의 힘으로 2m 움직인 거다. 그래서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은 20이다. 맞죠? 근데 마찰은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의 4N의 힘이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그냥 힘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힘이다. 기억나요? 오케이. 그 힘으로 2m 움직였기 때문에 마찰이 한 일은 마이너스 8줄의 일을 한 거다. 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고등학교에서는. 자, 그런가 하면 중력이 한 일은 중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수직하기 때문에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 이때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력은 100N이 작용해도 그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없기 때문에 한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이때 알짜 힘입니다. 알짜 힘은 수직한 방향은 수직한 방향끼리 알짜 힘을 구해야 되는데 아래로 100이고 위로 100이니까 수직 방향의 알짜 힘은 0입니다. 근데 수평 방향은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주고 왼쪽으로 4N의 마찰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의 알짜 힘은 존재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6N이고 이 오른쪽이 물체에 운동하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6N이 알짜 힘일 겁니다. 그쵸? 그러니 플러스 6N의 힘으로 2m 밀고 간 거라서 알짜 힘은 플러스의 1, 12만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1에 플러스의 1과 마이너스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해라. 근데 이러한 일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일은 바로 에너지 변화량. 다시 말해 에너지가 뭡니까?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보다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은. 그래서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러면 어떤 물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값이 100이었다면 얘는 100만큼 일할 수 있어 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 내가 일을 했다고 칩니다. 얼마만큼 했다고 치냐면 40만큼 했다고 치면 일을 한 만큼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에너지는 줄어요. 그래서 일을 한 후에 나의 나중 에너지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에너지는 60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죠.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가 1로 전환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저의 처음 에너지가 60이면 그 중에서 요번에는 일을 한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내가 일을 20만큼 받았답니다. 자,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로 또 전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늘어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에너지가 80이 되겠죠. 되겠냐? 자, 근데 이제 저의 처음 에너지가 80인데 중간에 한 일도 없고요. 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한 만큼만 줄고요. 일을 받은 만큼만 늡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늘었냐 줄었냐만 본다면 일을 했냐 받았냐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받았는지 양도 구할 수 있다. 되겠어?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일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중 에너지를 줄이는 마이너스의 일도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얘처럼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에너지를 줄이는 거다. 되겠어? 에너지를 늘리는 일도 있다. 플러스의 일. 이건 뭐냐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만큼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 된다. 되겠어? 그러면 하나의 이 물체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사실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동시에 받는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가의 위치에 있다가 나의 위치로 올 때 처음보다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합니까? 라고 하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알자 힘이 한 일이다. 입니다. 그래서 알자 힘이 한 일을 보면 실제 에너지가 얼마만큼 이 아이가 변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 얘는 처음에 가의 위치에 있을 때보다 나의 위치에 올 때 에너지가 정확하게 12만큼 늘어났어요. 이 뜻이야. 그러면 처음에 에너지는 있었어 없었어? 보면 되죠. 만약에 얘가 정지 상태였으면 처음 에너지 없었습니다.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다면 얘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속력의 제곱 4. 그래서 얘는 처음에 에너지가 20만큼 있었는데 12만큼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나에 왔을 때 에너지는 32가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32가 됐을 때 이 아이의 속력이 얼마니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속력은 이때 운동 에너지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32야. 그러니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9 제곱이 32. 그래서 계산하시면 V는 루트 5분의 32만큼의 빠르기를 가져요. 이런 얘기가 된다. 되겠지? 되겠지? 자, 그러면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특정한 일이 특정한 에너지를 변화시키죠. 모든 일이 모든 에너지를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이러한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걸 우리는 일 에너지 정리라고 불러요.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특정한 일인 첫 번째 알짜 힘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의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되겠습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알짜 힘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운동 에너지만 변화시킵니다. 되겠어? 알짜 힘은 운동 에너지만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아이가 2kg짜리가 2의 빠르기로 가다가 여기에 왔는데 이 아이의 속력이 5가 됐어. 와, 알짜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했네. 그래서 빨라진 거겠죠. 그랬을 때 얘가 2m 움직였다면 이때 알짜 힘이 얼마니? 당연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그러니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5로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5고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4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21이고요. 그 운동 에너지가 알짜 힘이 한 일이니까 알짜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래서 알짜 힘은 2분의 21N을 줬구나. 이런 것들 해결. 되겠냐? 이런 얘기고요. 자, 알짜 힘이 한 일은 언제나 운동 에너지만을 변화시킨다면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중력이 한 일만큼이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라.
보존될까 안 될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값이니 보존되지 않는 값이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까 안 될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떨 때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일까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만 받아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요. 됐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우리는 보존력이라고 한다. 기억나요? 뭐 있어? 세 개야.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중력, 그 다음에 뭐? 탄성력, 그 다음에 전기력입니다. 이 세 가지 힘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걸 뺀 어떤 형태의 힘도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합니다. 부력도, 자기력도, 됐어? 공기 저항도, 마찰력도 어떤 힘도 나머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해서 나머지 힘을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비보존력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 라고 얘기하면 대답은 보존력이 작용할 때만 보존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됐죠? 근데 이러한 보존력은 사실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그대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러니 얘네들이 바로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죠. 그러니 우리는 중력, 위치 에너지도 알 수 있고요. 탄성 위치 에너지라는 것도 있고요. 전기 위치 에너지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됐어?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대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자, 그중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공간 자체가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멋진 말로 중력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력은요, 어떤 물리량에 반응합니까? 빛이 중력을 받습니까? 소리가 중력을 받습니까? 안 받죠. 누가 중력을 받습니까? 나처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여야 합니다. 됐어? 중력에 반응하는 건 그 물체의 질량이 중력에 반응하는 거다. 그래서 질량이 1kg든 100kg든 1000kg든 질량만 있다면 얘는 중력 방향으로 힘받아.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끌려가. 되겠니? 그랬을 때 이 중력장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만약에 10이라면 이라고 얘기한다. 중력 가속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력 가속도는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1초당 속력이 중력 때문에 10씩 변한다 이 뜻이죠. 이게 중력 가속도죠. 맞아. 근데 중력 가속도의 또 하나의 의미는 중력 가속도는 이 중력을 받는 공간에서 1kg당 그래서 10N의 힘으로 당기는 힘을 받아 이 뜻입니다. 1kg당 10N의 힘으로 당기는 힘을 받아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10이야 이 뜻입니다. 그러면 1kg당 10N의 힘으로 당기는 힘을 받는다면 실제로 1kg이면 10N의 힘을 받겠죠. 10kg이면 몇 N의 힘을 받아요? 100N의 힘을 받는다는 그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물체가 받는 실제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를 곱한 만큼이 작용하는 거였죠. 되겠어? 그러면 이 물체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니?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당연히 중력만큼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등속도로 움직이겠죠.
되겠어? 자, 그 힘으로 얘를 H 높이만큼 들어 올려 여기에 놨다고 치자. 그러면 이걸 들어 올리는 사람이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mg h만큼의 일을 한 겁니다. 누구한테? 이 물체한테. 그러면 물체 입장에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일을 받았습니다.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긴다고? 에너지요. 그래서 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바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바로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을 구하는 식과 똑같이 mg h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탄성력이요. 용수철은요. 용수철을 변형시키면 탄성력이라는 힘이 생겨. 되겠어? 자, 그래서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나기 전에는 용수철에 탄성력이라는 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면 얘가 걔 때문에 늘어나죠. 늘어나다 멈춥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물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탄성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체가 멈춰 있는 거죠. 탄성력의 크기 구하는 식 F는 KX 납득합니까? 네. 그랬을 때 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외부에 작용하는 힘 탄성력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사이에는 완벽한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용수철. 그랬을 때 이 용수철이 받는 탄성 계수 기억납니까? A라는 용수철은 10N의 힘을 주면 2cm 늘어나 2cm 늘어나. 그러면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 얼마니? 라고 하는 A라는 용수철의 탄성 계수는 모든 용수철을 1m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로 얘기하기로 했지. 그럼 2cm 늘어날 때 10이 필요하니까 1m 늘어나기 위해서는 50배 늘어나야 되니까 힘도 50배만큼 큰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500N이 바로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예요. 그래서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는 500Nm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와 어떤 물체를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만 안다면 그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을 알게 되고 그 순간 얘가 멈춰 있다면 그 탄성력과 같은 크기만큼의 중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수철은 매달려 있는 물체의 중력의 크기,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을 쓴다. 그랬을 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 F는 KX로 계산하면 돼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 빨리 챙겨.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값이니까 용수철 상수 맞습니다. 됐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였고요.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뭐였냐? 뭘까요? 빨리 생각해. 뭐였어? 그렇죠. 됐어. X축은 거리고 Y축은 힘이니까 면적은 힘 곱하기 거리. 와! 그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물체가 한 일. 됐어. 네. 그 일을 용수철이 받았으니까 이 면적이 바로 이 거리만큼 늘어날 때 생기는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이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 불러. 2분의 1 kx 제곱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어떤 위치 에너지든지 그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은 보존되고 그 보존되는 상황은 바로 보존력이 작용할 때만 그래요. 기억나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롤러코스터 있어. 기억해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게 물체와 롤러코스터 사이에 마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데 이때 첫 번째 A 위치는 20m 기억나니? 자, B 위치는 10m. 여러분들 친근하라고 첫 번째 레벨 1에서 했던 숫자 그대로 쓰고 있어요. 레벨 여기에 있는 C는 16m고요. 여기 있는 D 지점은 4m 높이라고 친다면 내가 여기에 있는 마찰이 없는 곳에 M이라고 하는 물체만 살짝만 탕 건드려도 얘는 후 움직이죠. 그러니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해. A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은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B에서도 C에서도 D에서도 그 역학적 에너지는 다 같아야 돼요. 기억나죠? A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 20만큼. 근데 A에서 가만히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었어. 그랬을 때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mg 20이니 모든 구간의 역학적 에너지를 mg 20으로 잡아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중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 10만 있어. 그러니 이 순간에 얘의 역학적 운동 에너지는 반드시 mg 10이어야 된다. 이거고. B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C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 16이니까 이 순간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mg 4와 같아야 돼.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mg 4만큼만 남아있으니 나머지는 모두 다 운동 에너지여야 되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mg 16의 크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A와 B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거죠. 위치 에너지의 비율 mg 20대 mg 10이니까 얘는 2대 1이에요 라는 걸 결정하는 이 20과 10의 숫자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니?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떠있는 뭐 높이의 비율이 바로 위치 에너지의 비율일 거야. 그치? 그러니 앞으로는 위치 에너지의 비율을 물어보면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높이 비율만 보면 된다. 되겠냐? 그러니 B 대 C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도 높이 비율로 5대 8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요. C 대 D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도 높이 비율로 4대 1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되겠어? 자,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인 B 대 C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요? 라고 합니다. B 대 C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이거니까 자, 의미를 갖는 10대 4죠. 그래서 계산하면 5대 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5대 2를 결정하는 이 숫자 10과 4는 어디서 왔을까요? B에서는 10, C에서는 4. 그거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운동 에너지를 만든 근원이죠. 운동 에너지가 언제 생겨요? 운동 에너지가 왜 생겼습니까?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없었는데 B에 오면서 갑자기 생겼죠. 이유가 뭘까요? A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었는데 B에 오니까 운동 에너지가 갑자기 생겨. 이유가 뭡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운동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값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얘는 10m만큼 높이가 감소해서 이 10m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고 얘는 4m만큼 감소해서 그러니까 4m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얘는 최고 높이로부터 16m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16m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높이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 높이는 바로 속력이 0인 최고점의 높이를 기준으로 낙하거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0인 최고점의 높이로부터 낙하거리를 잡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B와 C는 낙하거리가 10과 4이기 때문에 5대 2고요. C 대 D는 낙하거리가 4대 16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의 비율이 1대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래. 그럼 이때 이게 운동에너지의 비율이면 C 대 D의 속력 비율은 몇 대 몇이니? 이런 얘기죠. 몇 대 몇? 다 했던 얘기야. 새끼가 1대 2죠. 왜요? C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C의 제곱과 2분의 1 MVD의 제곱의 비율이 1대 4라는 얘기잖아. 근데 의미 없는 2분의 1 M, 2분의 1 M을 지우면 사실은 운동에너지의 비율은 그 지점을 지나는 속력의 제곱 비율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속력의 비율을 물어보면 루트 씌우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되겠죠? 그래서 너네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해봤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에너지라면 넘겨.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되새김질 해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기본 문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오시면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 4문제. 네.
거니? 자, 틀린 사람들은 고치시면 되고요. 다 한 사람들은 앞부분에 여기까지가 숙제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을게요. 푸시면서 채점하시면 되고 지금 틀린 거 고치시죠. 질문. 아까 틀렸던 거 다 이해됐어? 아니면 힘이 한 일을 받아서 그래서 힘이 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O에서 A까지의 거리와 같니라고 했는데 그럴 때 이 높이가 위치의 높이가 50 S가 됐을 때 이 높이와 여기서 더 늘어난 이 높이도 위치의 높이와 똑같은 높이가 올라가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H고 H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S는 이 길이가 얼마일 때 S 이게 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A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B로 이동하면서 무슨 에너지가 바뀌었다고? H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해야 될게요. 이래서 해야 돼요. 떴죠? 응? 자, 4번에 여기에서 물체가 100N으로